아내를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 31년이란 시간이 이토록 허망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다. 평범한 일상, 늘 그렇듯 집으로 향했던 화요일 오후.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침묵 속에서 내 삶의 균열이 시작됐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석입니다. 저의 일과는 비교적 일정한 편이라 매일 비슷한 루틴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학교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끝나고 특히 화요일 오후엔 언제나 교직원 회의가 있어서 저녁 6시까지는 학교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보통 화요일엔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7시쯤 됩니다. 제 아내 윤미정과는 벌써 31년째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면 늘 피곤해 보이는데 이유는 근처 헬스장에서 진행하는 GX 그룹 운동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준비를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거나 다른 집안일을 처리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부엌에 서서 밥상을 차립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하셨거든요. 시계를 보니 아직 3시 30분도 채 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미리 저녁을 준비해볼까 하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마침 요즘 들어 아내가 유독 저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날 저녁만큼은 집안일이나 루틴에서 벗어나 촛불을 켜고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다시금 우리의 친밀함과 애정을 되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부부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주로 재정적인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아내는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점점 더 가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도 서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을 하루 종일 상대하는 교사로서 인내는 이미 제 2번째 본능이 되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차를 집 뒤편 차고에 세웠습니다. 우리 집 차고는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차 소리에 깨지 않도록 일부러 그렇게 설계했거든요. 아이들의 수면은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도 매우 중요했죠. 천천히 걸어서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의 차량이 이미 차고에 있는 것이 보였지만 그녀는 평소 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섰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집안부터 정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안 곳곳을 손보는 걸 좋아해 문경첩 하나도 소리 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두었죠. 삐걱거리는 소리만큼 아내가 싫어하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 아내의 핸드백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아내는 평소 자신의 물건을 절대 아무데나 두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뭔가 낯선 기류가 가슴을 스쳤고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닥엔 그녀가 운동할 때 입는 몸에 딱 붙는 운동복과 큼직한 수건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걸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나? 그런 걱정을 안고 조심스레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러다 그만 계단 중간에 벗어놓인 남성용 구두 한 켤레에 발이 걸릴 뻔했습니다. 그 구두는 분명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이어지는 옷가지들 바지, 셔츠, 민소매 티셔츠, 양말 그리고 아내가 특별한 날, 이를테면 결혼기념일 같은 날에만 입던 속옷까지 혼합되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몸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듯 혈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져 계단에 주저앉아야만 했습니다. 믿기지 않음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항상 아이들 앞에서 침착하고 온화한 선생님으로 살아왔기에 이런 감정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온몸을 뒤흔드는 분노와 함께 제 안에 잠자고 있던 또 다른 내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감정을 품고 조심스럽게
옷장을 통과해 안방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 부부의 방은 넓은 드레스룸과 욕실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욕실 문 옆으로 열린 드레스룸 문 사이로 침대가 있는 공간이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들려오던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방으로 이어지는 옷장 문틈 사이로 침대 위의 장면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각도가 기가 막히게 맞아 침대의 중심이 제 눈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마치 공포 영화 속의 한 장면을 훔쳐보는 느낌이 들었고 도무지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리던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이제는 너무나도 또렷하고 명확하게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가운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언젠가 제가 직접 봤던 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곧 닥칠 윤미정과의 대면을 위해 남겨야만 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침대 위에서 벌어지는 숨막히는 배신의 현장에 고정된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다름 아닌 제 아내 제 사랑,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온 사람이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이제 다 자란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저에게 늘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저를 배신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녹화를 멈추고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 어느새 집에서 꽤 떨어진 공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벤치에 앉아 손에 들린 휴대폰 속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근처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의식해 볼륨은 최대로 줄였지만 그 장면들은 소리 없이도 충분히 참혹했습니다. 제 인생과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일상의 기반이 바로 그 작은 화면 속에서 산산조각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결혼의 폐허였고 그제서야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7시, 평소 화요일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던 시간에 다시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윤리정은 저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으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어디 아파요? 내가 물 좀 가져올까요? 그녀의 눈빛엔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점심이 탈이 났나 봐. 그냥 샤워하고 일찍 잘게. 그러자 아내는 다소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침대에 올라갈 땐 그릇 하나 들고 가요. 혹시 토하면 시트 다 버려야 하니까. 그 시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얗고 깨끗했던 그 침대 시트는 이젠 전날 저녁 식사보다 훨씬 더 역겨운 배신이라는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아래층 방에서 잘게. 그렇게 1층 작은 방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상황은 반복되었습니다. 윤리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고 저는 감기 몸살이란 핑계로 여전히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출근길에도 수업 중에도 머리는 멍했고 그저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었죠. 하지만 오래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지만 그 침대에서 잠을 자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월요일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윤미정이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 결혼 없이 어떤 삶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전화에 급작스러운 건강 검진 일정이 생겼다며 하루 휴가를 요청했고 다행히 다음날 오전 수업은 대체 교사로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집을 나섰지만 몇 블럭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우리 동네로 도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웃 뒷마당의 구조와 울타리 틈새를 저는 잘 알고 있었기에 조심히 담장을 넘어 우리 집 차고까지 접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발소리 나지 않도록 푹신한 양말을 신은 뒤 집 안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헬스장 내부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운동기구는 세계의 어느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공간을 나누어 배치해 두었고 각 스테이션마다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 회원들이 자신의 자세와 근육 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마치길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입구 근처 벽면에 붙어있는 직원 안내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맨 위에는 체형이 매우 좋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지만 정확한 나이는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영숙 원장님, 센터 대표 겸 운영 책임자. 그 아래로는 직원 3명의 사진이 더 있었고 그중 1명은 여성 2명 사이에 놓인 한 남성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윤미정과 몸을 섞고 있던 남자. 그녀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남자.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박건우 트레이너 운동 프로그램 총괄 및 11 PT 전문. 그의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고 저는 즉시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윤미정은 더 이상 아까 운동하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리에 놓인 수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저는 조용히 좌석으로 돌아와 앉은 채 눈에 불을 켜고 헬스장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은 끝에 구석에 위치한 파워리프팅 기구 쪽에서 누군가와 급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윤미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앞엔 누군가의 반쯤 가려진 어깨가 보였고 분명히 직원 구역 입구 근처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손짓으로 그 남자에게 지금은 안 된다는 신호를 보냈고 곧장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걸 제가 눈치챘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 속은 점점 타오르듯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낯설었습니다. 분노와 경멸, 그리고 씁쓸함이 복합적으로 얽힌 감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곁으로 돌아왔을 때 제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을 겁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속은 이미 한없이 무너지고 있었죠. 괜찮아요. 혈당이 아직 덜 올라왔나 봐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좀 나아졌어. 집에 갈까? 그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헬스장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박건우 트레이너가 갑작스러운 몸 상태 이상으로 귀가하셨습니다. 순간 헬스장에 있던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쉬움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수업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조사 대상이다. 윤미정은 아무 말 없이 방송을 들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안도의 기색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수건과 핸드백을 챙겼고 운동하는 동안 짐을 보관하던 곳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문을 나서려던 순간 처음 보는 여성 한 분이 다가와 윤미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박 트레이너 수업 끝까지 못해서 아쉬웠죠? 윤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곤 바로 그 여자의 말을 끊듯 빠르게 차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그렇게 말을 남긴 그녀는 제가 본 그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귀갓길은 조용했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로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끝났다는 안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태도, 호흡 하나하나까지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수업 꽤 알차더라. 운동기구 배치도 잘 되어 있고 당신이 요즘 몸매가 좋아진 이유를 알겠네. 그녀는 눈을 뜨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프로그램도 체계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도 편해서 좋더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박 트레이너 수업이 없었잖아. 저는 가볍게 떠보듯 말했습니다. 박 트레이너? 아, 그 사람 이름이, 건우였나? 그녀는 조금 빠르게 반응하며 정정했습니다. 응, 박건우. 보통 마지막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까지 함께 도와줘서 회원들이 그 시간 제일 기다리거든. 오늘은 못해서 다들 아쉬웠을 거야. 그녀의 표정은 거짓말을 감추려 애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론 그 남자가 그녀의 몸을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겠네. 다음 주엔 괜찮아지겠지.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겉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거짓말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박건우가 그녀의 몸을 어떻게 밀어붙이고 있었는지 이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고 그날 밤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엔 다시 건강해지겠지. 하지만 마음속으론 그들이 다가오는 또 한 번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행동에 옮겨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 저는 학교에서 학교 지도 당번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이 매일 돌아가며 하는 일이었고 학부모 차량이 줄지어 서는 학교 앞 주차장을 정리하며 아이들이 무사히 부모님 차에 타는 걸 돕는 일이었죠. 아이들은 하루 중 가장 들떠있는 시간이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짜증을 꾹 참고 줄을 기다리며 자녀가 빨리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대였습니다. 그날도 마무리 시간 즈음이 되었을 때 한 차량이 늦게 도착했고 운전자는 바로 며칠 전 헬스장에서 윤미정에게 말을 걸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창문을 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이 픽업 시스템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시간을 완전히 놓쳤네요. 혹시 제 아들 민재가 어디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처음엔 다 그러세요. 제가 데려올게요. 민재는 6학년 학생으로 교사 자녀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어머니 오셨어. 같이 나가자. 그런데 민재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희한하네. 보통 금요일 오후엔 엄마가 헬스 트레이너랑 있느라 항상 늦게 오시는데 예전 학교 다닐 땐 5시 반 넘어서 오는 날도 많았어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그 단어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을 하나로 묶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건강 생각하셔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건 좋네. 혹시 트레이너 이름이 뭐니? 속으로는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름이 건디, 봉디. 잘 기억 안 나요. 헬스장에서 일하고 집에도 와서 개인 PT 해줘요. 저도 크면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엄마가 매주 금요일 그 사람하고 운동하면 너무 기분 좋아지시고 얼굴도 반짝반짝해요. 그날은 항상 외식하거든요. 엄마가 요리할 시간도 없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선 종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무언가가 확 찢겨나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 남자는 윤미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재를 데려다주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니 그녀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 일이죠. 라고 대답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참, 아직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죠. 저는 김태석입니다. 애들은 태쌤이라고 불러요. 그녀도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 저는 최수진이에요. 지난주 헬스장에서 뵌 것 같아요.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죠? 죄송해요. 그날 윤미정 씨가 급히 나가서 인사도 못 드렸어요. 박건우 트레이너가 갑자기 사라져서 분위기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아이를 데려가던 그녀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살짝 떨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김 선생님. 라고 말하며 급히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동안 윤미정과 함께 그려왔던 미래는
이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속엔 그녀가 들어갈 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분노는 곧 복수라는 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부부 생활 속에서 자주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납부 계좌, 보험사 정보, 통신 요금, 대출 상황, 자동이체 계좌, 그리고 집과 연금, 모든 재산 정보까지. 그날 오후 저는 민재와 함께 학교 앞 픽업 구역에서 그의 어머니인 최수진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표정은 한눈에 보기에도 신난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교사로서 저는 그런 미세한 징후들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다른 분들 올 시간도 지났으니 저 벤치 쪽으로 오세요. 제가 자주 앉는 자리라 제 사무실 같은 곳이에요. 그녀는 차를 주차하고 민재는 근처에서 축구공을 차기 시작했고 우리는 픽업 구역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미정 씨가 다니는 그 헬스장에 대해서 선생님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운동을 좋아하고 몸도 잘 관리하는 편이에요. 그 헬스장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 건 사실이죠.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결심한 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박건우 씨와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그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그 인간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드렸는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도 들려주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헬스장 여성 회원들 중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했어요. 저도 지난주까지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고 저는 한참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딱 12시 반, 그 시간이 저희 약속된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하늘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그 시간대의 아픈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일들이 솔직히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그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애정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누군가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그 시간대에 넣더니 저한테는 단 한마디, 이제 그만하자, 그것뿐이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요. 저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교사인 나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증거였습니다. 입술이 마를 정도로 당황했지만 위로를 건넸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제 눈 속의 고통을 알아챘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알고 있었어요. 수진 씨, 제가 말했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에서는 씁쓸함이 스며나왔고 저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인과응보를 믿어요. 곧 그 사람이 자기 업보를 받게 되겠죠. 그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상처 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닌다고요. 술집에서 친구들한테 무슨 무용담처럼 복수하실 거면 저도 도울게요. 그 인간은 진짜 비참하게 무너져야 해요. 그녀는 민재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벤치에 그대로 앉은 채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제게 일종의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품어온 복수심이 단순히 버려졌다는 분노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는 걸까?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점은 그 사람이
이 모든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체력과 뻔뻔함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악마는 지치지 않는 법이니까요. 저는 그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헬스장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헬스장에 붙어 있던 전화번호를 기억해 전화번호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그 주소를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 주소는 우리 집에서 3블럭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집에서 나가자마자 단 몇 블록만 걸으면 자기 집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왜 그토록 뻔뻔하게 우리 사이를 오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윤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5시쯤 되면 산책을 하라는 전문의 권유가 있었어. 다행히도 그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 시간대가 자신의 만남과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산책 코스는 곧장 박건우의 집 주소를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빌라 단지 1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구조는 비슷한 유닛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차량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근처에서 조용히 그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매번 6시 전에 우리 집을 떠났기 때문에 대략 그 시간 즈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게 분명했습니다. 예상대로 정확히 6시쯤 그는 무심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패턴은 제가 산책할 수 있었던 모든 평일 저녁에 반복되었고 단지 교직원 회의가 있는 날만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헬스장이 문을 여는 날마다 다른 여성과 번갈아 만남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건 저는 그 실체를 직접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이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전 매장에 들러 눈에 띄지 않는 장거리 수음 장비와 고해상도 음성 모션 감지형 카메라 5대 그리고 영상 저장용 외장 하드디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월요일 장비들을 들고 돌아온 저는 첫 번째 카메라를 그의 집 내부에 설치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의 집은 방 하나짜리 단출한 구조였고 넓은 거실 겸 주방이 연결된 형태라 거실에 카메라 하나만 설치해도 대부분의 활동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침실까지 감시하려면 한 번 더 들어가야 했는데 그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현관 매트 밑에 아무런 상상력도 없이 두고 간 열쇠를 꺼내 사용했습니다. 카메라 작동을 확인한 뒤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부터 그가 집에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카메라는 자동으로 작동하며 실시간 영상과 음성을 제 컴퓨터로 전송하고 날짜와 시간 스탬프가 찍힌 상태로 저장되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날 밤부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박건우는 포장 음식을 들고 귀가해 TV를 보며 저녁을 먹었고 밤 9시쯤에는 침실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화요일 헬스장이 문을 닫은 뒤 뒤편 직원 출입구로 조심히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매장과 마찬가지로 폐점 전 점검이 느슨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개인 건강 상담실에 두 번째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그가 개인 고객들과 함께 상담이나 체형 점검을 핑계 삼아 많은 시간을 보낸 장소였습니다. 그 공간을 떠나며 저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남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 녹화하는 사람, 사생활을 엿보는 자.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윤미정이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3번째와 4번째 카메라를 우리 집 안방과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이후 화요일 영상들을 확인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동시에 전혀 놀랍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나간 뒤 포장 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게으른 놈, 아침도 직접 못 해먹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헬스장이 열리기 직전까지 그는 집에 머물렀고 그 시간 동안 흥미로운 통화 한 통이 기록되었습니다. 윤미정? 나야, 건우. 남편 나갔어? 그래. 그럼 30분 뒤에 갈게. 말한 그 옷 입고 있어. 걱정 마. 아무도 내가 들어가는 거 못 볼 거야. 그 순간 제 손은 차가워졌고 심장은 뭔가를 삼킨 듯 꿀꺽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다고? 그렇다면
나도 목요일이랑 금요일쯤 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오후에 얘기하자 자기야. 그렇게 말한 뒤 박건우는 한껏 들뜬 발걸음으로 전화를 끊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고요히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대체 윤미정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할까? 목요일이 되자 저는 새집 차고에 마련한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고 카메라 피드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곧 활성화되었고 박건우가 다시 아침 식사를 사서 돌아온 뒤 전화를 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상대는 윤미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고스란히 마이크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섹시 머신 기분은 어때? 제발 그런 말 전화로 하지 말랬잖아.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다행히 남편은 출근했어. 12시 반에 평소처럼 봐. 저는 차가운 숨을 들이켠 채 화면을 껐습니다. 그 이상은 더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최수진은 복수 계획에 열정을 더해갔고 제가 부탁한 피해의 여성 리스트 정리 작업에 전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만에 이름과 주소가 담긴 명단을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윤미정의 이름이 올라 있었죠. 그 시점에서 저는 이미 윤미정과의 정서적 연결을 거의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집은 이제 집이 아니라 그저 구조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쯤 집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허전해졌냐고 묻긴 했지만 저는 요즘 미니멀리즘 정리에 빠졌어 라는 말로 넘겼고 그녀는 그게 자신의 물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차고에 있던 물품들도 이미 새 집으로 옮겨졌고 남은 물건은 20분이면 모두 실을 수 있는 양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서류 일체를 정리했고 재정적인 부분도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행을 위해 모아두었던 통장은 이미 비워져 있었고 그 자금은 제 개인 계좌로 이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허위 구매 영수증들은 모두 날짜별로 분류된 폴더에 정리해 필요할 경우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인 변경도 완료했고 자녀들 앞으로 지정했으며 은행 계좌, 신용카드, 보험도 모두 제 이름으로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자동차는 명의와 보험 모두 윤미정 앞으로 이전 처리했고 그 순간부터 차량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녀에게 넘어갔습니다. 다만 주택은 공동명의여서 법원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새로 개통했고 제 이름으로 등록한 비공개 번호로 설정했습니다. 이전 폰은 완전히 해지했습니다. 그 후 저는 최수진이 제공한 여성들의 남편 혹은 동거인들에게 자료 패키지를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박건우가 언제, 어디서 그들의 배우자와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 그의 실명 및 거주지 주소, 인근 성병검진 클리닉 정보, 그리고 헬스장 운영자에게도 익명으로 정중하지만 단호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 센터의 헤드 트레이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윤미정이 매일 사용하던 주방 식탁 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혼 서류, 그녀와 박건우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캡처 사진들, 녹화 장면이 담긴 DVD, 반으로 잘려 역겨운 물질이 묻은 결혼 반지. 그 옆에 적힌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미정. 이 반지는 우리가 함께했던 결혼의 상징이었지만 지금 이 물질처럼 너와 그 남자의 행위로 더럽혀졌다. 앞으로 나와 연락하려면 이 서류에 적힌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라.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접근하지 마라. 이미 학교 측에 출입금지 요청을 전달했다.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즉각적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에게도 이번 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혼란 없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영상이 담긴 DVD 사본도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사실이 왜곡되거나 책임이 엉뚱한 곳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저는 새 집으로 돌아와 모든 후폭풍이 몰아닥치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새어나갔는지 지역 신문에는 근처 헬스장에서 벌어진 스캔들이 보도되었고 헬스장 운영자는 결국 사업을 접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 헬스장 트레이너 한 명이 시내 뒷골목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해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름도 기사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법원에는 갑작스럽게 이혼 신청서가 폭주했고 주택 매물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윤미정은 집으로 돌아왔고 제가 남겨둔 마지막 흔적들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그녀의 비명을 들은 옆집 할머니 70대의 관찰력이 날카로운 분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금방 알아차렸고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후 윤미정은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전화번호는 이미 해지되었거나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학교까지 찾아왔고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판사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은 이후부터 윤미정의 접촉 시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그 말 속에는 혼란과 실망, 그리고 확고한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두 아이 모두 결혼하여 독립해 있었고 부부간의 성실함과 정직함이라는 가치는 저에게서 배운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분명히 윤미정에게서 배운 건 아닐 테니까요. 법적 이혼 절차는 조용히 마무리되었고 재산 분할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윤미정은 집을 매각한 돈으로 외곽 지역의 작은 빌라를 구입해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헬스장 사건의 여파가 남았습니다. 동네에서 견눈질과 속삭임, 수군거림을 감당해야 했고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우울증은 결국 그녀를 정신과 병원 치료로 이끌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교사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집에서 아이들과 교류하며 지난 혼란을 뒤로하고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직과 신뢰는 관계의 본질이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남는 것은 무너진 자아와 혼돈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그 가치를 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더 단단하고 더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누구나 삶에서 한 번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오직 스스로의 몫이죠. 저는 그렇게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